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보다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금요일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엄마의 첫 SNS입니다. 일상을 특별하게 바라보니 내가 특별해졌다. 나를 찾고 나의 가치를 키우는 작지만 위대한 변화. 유감함의 자존감 높아지는 SNS 사용법. 저자 곽진영, 출판사 이지 퍼블리싱.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파트 1. 현재의 나와 마주하다. SNS를 가로막는 5가지. 마치 다단계 영업을 하는 사람처럼 나는 만나는 엄마들에게 SNS를 하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세상에 들어와 보라고 자꾸만 권하게 된다. 이제 나의 인맥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더 많고 친분도 온라인 쪽이 더 두텁다. SNS가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 요즘은 이런 나처럼 모두 온라인 세상에 집 하나쯤 짓고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스스로 착각을 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이 세계에 눈 감고 귀 닫고 사는 사람이 많다.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다. 경력 단절에 대한 엄마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잠재울 만한 해답도, 그들의 다재다능함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공간도 온라인에 존재한다. 어른이 될수록 해보지 않았던 일을 시도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필요 이상으로 방어막을 치기도 한다. 그럼에도 잠깐의 시도만으로 지금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말하는 SNS를 가로막는 이유를 분류해보니 5가지였다. 이것들 중에는 나를 멈추게 했던 이유도 있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도 있다.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내가 SNS 모임을 통해 실제로 만난 사람들 중에 이 5가지 이유를 하나씩 뛰어넘었던 이들이 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나는 기계치야. 난 컴퓨터와 친하지 않아. 이 일 저 일에 관심도 많고 참견도 많이 하는 사람을 가리켜 흔히 오지랖이 넓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나는 오지랖이 없는 편이다. 선을 넘는 참견을 하는 사람들을 불편해하기도 한다. 그런 내가 유일하게 사람들에게 부리는 오지랖이 블로그 시작하세요, 인스타그램 시작하세요 라는 말이다. 나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렇게 책까지 쓸 정도로 오지랖을 부리고 있다. 그런데 이 오지랖을 떨기가 쉽지 않은 부류가 있다. 나는 기계치야. 컴퓨터 같은 거 전혀 할 줄 모르잖아 라고 말하는 이들이다. SNS는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기능만 쓸 수 있어도, 카카오톡만 할 수 있어도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 나는 기계치라 그런 거 못해 라고 스스로에게 그어놓은 한계선을 살짝 지어보자. 하려고만 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50대의 패턴 디자이너 한 분이 블로그 수업에 오셨다. 블로그 세상에는 워낙 뛰어난 강사가 많은데 굳이 강사도 아닌 나의 모임에 오셔서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셨다. 나이도 한참 어린 나에게 그저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같은 수업을 여러 번 반복하여 들으면서 낯설고 생소한 SNS 플랫폼을 벽돌 하나하나 깨나가듯이 알아가기 시작하셨다. 그녀는 새로운 시도를 겁내지 않고 할 수 있었다. 오랜 세월 도전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SNS도 장애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에도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 사업장을 동시에 열면서 마케팅이 필요했던 그녀는 주저없이 새로운 틀을 배우러 왔다. 꽤 신랄한 피드백도 적절히 받아들이며 자기만의 색깔을 만들어갔다. 그녀를 보면서 깨달았다. 기계치라는 말은 그저 핑계구나. 기계치라는 말은 필요 없다는 말과 동의어구나. 나는 누군가에게 나의 색깔이 정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분야의 강사라는 타이틀을 갖는 것도 싫다.
나는 그저 내가 직접 부딪히며 배운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을 뿐이다. 내가 무엇을 알려주든 각자의 경험치에 따라 가지고 가는 것은 다르고 시행착오를 하며 자기만의 방법으로 구현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자기만의 색깔이 나타난다. 그때까지 꾸준히 나의 것을 쌓아가는 진득함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누군가를 복사하듯 수동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 온라인 세계에서도 계속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된다. 그녀는 창업, 디자인 분야의 블로그를 만들어가고 있다. 온라인 진입을 위한 허들이 있었을 뿐 그녀는 원래 그 분야의 전문가였다. 그녀가 SNS라는 날개를 달고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적극 펼치기를 기대한다. 스스로 한계를 두지 말자. 앞에서 말한 이는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분이다. 낯선 것 앞에서 주춤할 순 있지만 자신의 가능성만큼은 외면하지 말자. 두 번째, 나는 관종이 아니야. 관종은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지나치게 높은 병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애쓰는 사람을 비하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나는 내가 쓰는 글, 내가 부르는 노래, 나의 요즘 생각,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나누고 싶은 문장들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공유한다. 그런 면에서 내 관종력은 상당하다. 그게 나쁜가? 강남 어느 곳에서 북토크를 하고 있는데 모델처럼 생긴 여자가 다소곳이 들어와 한 기퉁이에 앉았다. 기타 치는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생각지 못한 여러 기회가 생겼다는 나의 이야기를 한참 도도한 얼굴로 듣던 여자는 대뜸 전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본인은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서 SNS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유명해지는 건 힘들어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거든요. 내심 내 말에 기분이 상하지 않았을까 걱정하던 찰나 그녀는 갑자기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대학 시절 한 방송 프로그램의 코믹한 컨셉트로 잠시 출연했다가 너무 큰 관심을 받으면서 심하게 움츠러들었다는 이야기였다. 그 다음날 그녀는 내가 하는 블로그 수업에 찾아왔다. SNS는 관종만 하는 거라고 치부하던 그녀는 그렇게 SNS 세계에 발을 들였다. 그녀는 본래 화려한 사람이었다. 잠깐의 방송으로 생활이 곤란해질 정도였다는 이야기는 그 당시 방송의 위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녀가 그만큼 눈에 띄는 사람이라는 방증이기도 했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감각적으로 사진을 찍어 올리던 그녀는 SNS의 관심 분야를 드러내면서 아주 빠르게 팔로워를 모아갔다. 어느 날 그녀가 내가 사실은 유명해지고 싶었나 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 모델이 되고 싶다고 하더니 모델에 대해 본선 진출까지 했다. 만약 그녀가 관심병이라는 불편하고 불쾌한 시선으로 SNS를 바라봤다면 진짜 내면의 욕구를 알아차리기 힘들었을 것이다. 피하기만 했던 불편함을 직면하고 나니 가려져 있던 욕망이 드러났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비하하는 것을 보면 대개 자신의 욕구를 실현하지 못했다는 패배감이 섞여 있다. 그런 것에 지지 않길 바란다. 나도 내 안에 누군가가 매일 이야기한다. 노래도 잘 못하면서 왜 영상을 올려? 책 한 권 썼다고 작가랍시고 왜 자꾸 글을 올려? 아, 관종이네, 관종이야. 그때마다 대답한다. 나도 알아.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만 좋으면 됐지. 관종이어서가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만족이다. 중심은 나다. 세 번째, 그거 아니어도 충분히 바빠. SNS를 권유하면 대번에 나오는 말이 뭘까? 바쁘다이다. 왜 바쁜지, 무슨 일로 바쁜지 세세하게 알진 못하지만 모두 각자의 이유가 있다. 어쨌든 일이 많아서 딴 일 할 겨를이 없다. 한 가지 일에만 매달려 딴 거 할 겨를이 없다. 이런 뜻이다. 한마디로 SNS를 할 여유가 없다는 소리다. 평균적으로 SNS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될까? 완벽을 요하는 사람들은 한참 더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인스타그램은 10분, 블로그도 1시간 정도면 쓸 수 있다. 그런데 하루 중 이 시간도 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그 시간에 써야 할 이유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다. 그녀가 터울이 많이 나는 둘째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던 시기에 우리는 만났다. 1년 남짓한 시간, 그녀와 나는 여러 번 독서 모임에서 마주쳤다. 그러던 중 그녀는 복직을 했고 얼마 되지 않아 퇴사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동안 회사가 나인 줄 알고 살았다면서. 간혹 마주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했지만 딱히 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그녀가 블로그 수업에 왔다. 회사 일하랴, 아이 돌보랴 바빴던 그녀는 일주일에 2개의 포스팅을 하는 것도 버거워했다. 그런데 승진에서 밀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치이는 고달픈 회사 생활을 버텨내면서도 그녀는 SNS를 놓지 않았다.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처럼 어떻게든 해야 했고 정해진 양을 채우지 못했을 때는 벌금도 내면서 그렇게 6개월 이상을 지속했다. 어느 순간 그녀는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퇴사 준비생이라는 이름으로 퇴사를 준비할 때 필요한 책을 읽는 모임을 꾸리고 그 마음을 브런치에 쓰기 시작했다. 꾸역꾸역 기록을 해나가는 동안 그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엄마들이 한 명 한 명 그녀 곁에 모였다. 그녀의 프로젝트에 반응이 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의 애씀이 세상과 교집합을 이룬 순간이었다. 누구나 나름의 바쁨이 있다. 중요한 건 우선순위가 아닐까. 일상이 뭉뚱그려 있을 때는 무엇이 내 삶의 우선순위인지 알 수가 없다. 그저 불필요한 바쁨 안에 나를 넣어두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그녀가 바쁘지만 SNS를 놓지 않았던 것은 그녀의 우선순위에 회사보다 퇴사가 먼저였기 때문이다. 버릇처럼 바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과를 한번 주르륵 펼쳐보았으면 좋겠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진 않은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그런 시간을 하나씩 소거하다 보면 그 사이사이 빈 공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에게 인스타그램을 권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0분 정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하는 나의 기록이 언젠가 필요한 시기에 내게 힘이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올 테니 말이다. 그러니 아무리 바빠도 오늘의 10분을 미래의 어느 날을 위해 저축해보면 어떨까? 늘 똑같은 일상을 살아서 아침에 일어나 분주하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다. 숨 좀 돌리고 집안일을 시작한다. 설거지, 빨래, 청소, 해도 끝이 없는 일을 붙들고 있다가 소파에 잠시 들어 눕는다. 어느새 아이가 돌아올 시간이 되었다. 간식 먹이고 학원 픽업을 갔다 와서 저녁을 준비한다. 숙제 좀 봐주고 씻기고 재운다. 이제 조금 내 시간이 남았다. 넷플릭스 한 편으로 하루의 노곤함을 흘려보낸다. 내일은 청소하지 말고 옆집 언니와 커피나 한잔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잠이 든다. 보통 주부의 하루 일과 아닐까? 이런 주부들에게 SNS를 하라고 하면 나는 진짜 SNS에 올릴 게 없는데 의아해하는 눈으로 나를 쳐다본다.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사는 내가 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식이다. 그녀는 나처럼 도시 생활을 하다가 몇 해 전 제주로 이주를 했다. 그녀가 이웃 농가에 한라봉을 팔아주겠다고 인스타그램에 잠깐 홍보를 했을 때 우리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저는 아직도 뭘 올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녀에게 제주도에 사는 것 자체가 컨텐츠인데 왜 고민해요?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나는 남한산성에 살고 있다. 처음 1년은 이곳에서의 삶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느껴졌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저 그런 일상이 되었다. 매일 아침 문을 열고 나가면 보이는 잣나무 숲도, 창문을 열면 느껴지는 향긋한 바람도, 이제는 너무 익숙하다. 그런데 이곳에 오는 사람마다 서울과 가까운 곳에 이런 숨겨진 힐링 숲이 있냐며 감탄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둘러봤더니 내가 매일 봐서 평범한 그 풍경이 누군가에게는 주말 하루 온전히 누리고 싶은
쉼의 장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매일 숨쉬는 곳이라 나에게는 특별하지 않은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궁금증과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처럼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 역시 익숙하게 느껴지던 자신의 일상을 통해서 내가 지금 숲에서 글 쓰고 노래하는 이라는 수식어를 갖게 된 것처럼 남과 다른 자신만의 수식어 하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꼭 사는 지역뿐만이 아니다. 내게는 쉬운 일이 누군가에게는 궁금한 것일 수도 있음을 알아차렸으면 좋겠다. 매일 반복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누구나 자신만의 독특한 삶을 살고 있다. 하다못해 내가 아이를 바라보는 태도 또한 다를 수 있다. 집에서 식물 키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자기만의 손쉬운 정리법이 있을 수도 있고 스타벅스에서 매일 커피를 마실 수도 있다. 그런 것들과 연관된 기록을 하나씩 올리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몰랐던 자기만의 무언가를 찾게 될지도 모른다. 특별함에 집착하기보다는 나의 일상이 어떠한가를 들여다보는 일이 우선이다. 어쩌면 나를 가장 모르는 건 나일 수 있다. 오늘부터 나의 일상을 찬찬히 바라보고 기록해보자. 물론 이건 빠른 성과를 바라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과정이다. 그건 시간 낭비잖아. 이 모든 장벽을 극복하고 온라인에 접속해도 마지막 난간에 부딪힌다. 뭐야 이거? 결국 시간 낭비잖아. 실제로 SNS와 시간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예전에는 텔레비전이 시간을 잡아먹는 것 중 하나였다면 이제는 스마트폰, 특히 SNS가 그 불명예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 시간 낭비 맞는 말이다. 인스타그램 열었다가 한두 시간이 훌쩍 흘렀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으니까. 나도 초반엔 손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처음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 그 다음엔 내가 올린 글에 대한 반응을 자꾸 확인하려는 마음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SNS도 품앗이라 나에게 온 사람들에게 일일이 반응해주기 위해서 발을 빼지 못했다. 물론 벤치마킹을 위해 다른 사람의 삶을 관찰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다. 자극이 될 때가 있고 영감이 될 때도 있으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다른 이들의 SNS는 질투 혹은 선망의 대상이 되기 쉽다. 이건 사람의 본성 때문 아닐까? 인스타 브레인의 저자 안데르스 한센은 말한다. 다른 사람의 사진을 보기만 하고 자기 사진을 올리지 않거나 댓글들을 통해 소통하지 않는 수동적인 사용자는 적극적인 사용자보다 의기소침해지는 경향이 있다. 사실이다. 연예인처럼 우리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 이가 아닌 주위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일상일수록 우리를 더 우울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SNS를 보지 않는다. 그게 지금의 감정을 극복하는데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축하할 일에 축하하고 슬퍼할 일에 슬퍼할 수 있는 건강한 마음일 때만 찾아보는 편이다. 재밌는 것은 그렇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일 때는 SNS를 붙잡고 시간을 축내고 있을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내 삶에 에너지를 쓰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지금 내 마음이 누군가의 SNS 때문에 불편하다면 그 원인을 나 자신에게서 찾아보자. 내 글의 반응을 보고 싶어서.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것은 SNS를 막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 행동이다. 생각보다 반응이 빨리 오지 않으면 언제 반응이 오나 살피느라, 혹은 반응이 크게 왔다면 거기에 댓글을 다느라 시간을 한참 쏟아붓는다. 그래서 나는 푸시 알람을 해두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관심 버튼을 끄는 것이다. 반응이 있든 없든 한참 후에 확인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롭다. 물론 바로바로 반응해주면 상대와 좀 더 친밀해질 수 있겠지만 SNS를 단기간만 열심히 하고 그만둘 생각이 아니라면 자신만의 현명한 사용법을 찾는 것이 좋다. 아마도 온라인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혹은 시작했어도 금방 포기해버린 사람이라면
위 5가지 이유 중 어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나 역시 겉으로는 잘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여기저긴 5가지 이유 여기저기에서 고민했고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고민이 된다고 쉽게 포기하고 멈춰버렸다면 지금처럼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시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어디서든 서슴없이 나를 드러내는 일을 못했을 테고 여전히 새 아이의 엄마라는 타이틀 안에 나를 가두고 있었을 것이다. SNS 앞에 벽이 높아도 해야만 하는 이유, 하고 싶어지는 동기를 적극적으로 찾았으면 좋겠다. 구구절절 이야기를 한 것도 그 때문이다. 자신과 비슷한 상황을 극복해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아, 맞아. 나도 그랬지. 공감하면서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들의 이유, 그들의 동기를 살펴보면서 말이다. 결국 SNS를 할 이유와 동기를 찾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파트 3. 온라인 생존기 A to Z. 나만의 컨텐츠 만드는 법. 하루도 빠짐없이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를 넘나들며 기록을 하는 나를 볼 때마다 가끔 뭐 한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라고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엄마이면서 나인 한 여자의 시간,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한 자유를 향한 시간을 기록하는 중이라고. 그래서 밥 먹는 것처럼 꼬박꼬박 기록하는 거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다 보니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그리고 꾸준히 반복하는 메시지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실시간으로 사람들 반응을 볼 수 있으니 공감의 포인트도 발견하게 되었다. 단순히 나만 좋은 건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건지 손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컨텐츠 가드닝에서 서민규 저자는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잘하게 될 것과 좋아하게 될 것이 무엇인지 탐색할 줄 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깊이 알아가는 여정이라고 했다. SNS에 기록하는 것으로 자신을 파악했다면 이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버무려서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어 볼 때다. 어떻게 나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첫 번째, 나에게서 남으로 시선을 바꿔보기. 한동안 자기만족에 치여 있던 시기가 있었다. 내가 기쁜 것, 내가 즐거운 것,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가슴 떨리는 것들에 마음이 갔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SNS에 기록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일상은 후줄근한 옷을 입고 아이와 신랑이 하며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주부였지만 조금씩 내 삶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채워지고 나니 그제야 나와 비슷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엄마들이 눈에 보였다. 내 일상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건 아니지만 아주 작은 생각의 전환이 나에게 온기를 불어넣어 준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런 경험을 선물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가을, 남한산성이 가장 예쁜 계절에 사람들을 초대하게 된 이유였다.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 남한산성에서 운동화를 신고 온 사람들과 산길을 걷고 돗자리를 펴고 같이 시를 낭독하고 도시락을 먹으며 도란도란 수다를 떨었다. 낭독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가가 촉촉해졌다. 엄마로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 본 적이 있었나? 나의 이야기에 이렇게 귀 기울여 준 사람들이 있었나? 알게 모르게 가슴속에 났던 작은 구멍이 메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의 가을, 더 많은 사람들이 남한산성을 찾아왔다. 낭독과 만남이 있는 가을 소풍, 낭만 피크닉을 기획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다. 내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누군가에겐 그토록 원하는 짧은 쉼의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였다. 그 컨텐츠에는 오롯이 내 것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 주최자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모임을 진행했던 장소조차 남한산성에 널리고 널린 숲속의 일부였을 뿐이다. 무엇도 내 것이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좋았던 내 경험, 때때로 한 번씩 나를 편안하게 하는 이 풍경을 함께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프로젝트다. 그 프로젝트를 함께 기획했던 다른 작가님과도 그저 사람들이 안 오면 우리 둘이 시나 낭독하면서 산책해요 라며 시작한 일이었다. 한 번도 주인공으로 살아본 적 없는 두 엄마의 기획은 다른 엄마들의 마음에 가 닿는데 성공했다. 매년 가을이 되면 낭만 피크닉 안 하나요? 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만큼 특별한 프로젝트가 되었다. 컨텐츠라는 것은 결국 나에게서 남에게로 시선을 바꿀 때 발견하게 된다. 내 만족에 취해 있을 땐 그저 누군가를 자극하는 자랑이 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버무려서 내가 아닌 상대의 관점에서 그걸 펼쳐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인다. 내 컨텐츠가 나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의미를 갖게 된다. 내가 아닌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의 끝은 배려이고 풍요로움이다. 나의 취향을 무시하고 타인의 취향만을 고려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내게 좋은 것을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다. 이기적인 이유가 답일 때도 있다. 드라마 빈센조에서 빈센조가 그런 말을 한다. 늪에 빠졌을 땐 늪 바닥에 발이 닿기 전에 빠져나와라. 부정적인 감정에서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침체에 있다 보면 우리는 예기치 않은 실수를 하게 된다. 시간을 버리거나 돈을 버리거나 어쨌든 후회할 짓을 하고 만다. 늪에 빠졌을 때 탈출하는 방법은 일상 회복이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 일상을 회복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건 아니니까. 내가 찾은 답은 강제적 루틴 안으로 나를 집어넣는 것이었다. 나는 필사와 글쓰기 두 가지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이 모임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바로 자꾸만 작아지는 나를 붙들어 놓기 위해서였다. 내가 꾸준히 읽고 쓰기 위함이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었다. 새벽에 일어나 마음에 와 닿는 문장을 필사하고 짧은 글을 쓴다. 그렇게 나에게 닿는 문장은 대부분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 조금이라도 마음의 평정을 찾기 위해서 매일 조금씩 썼다. 그 짧은 문장들을 다시 긴 글로 바꾸기 위해 쓰는 모임을 만들었다. 그리고 SNS 플랫폼에 발행하기 시작했다. 뭔가를 이루려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 습관을 만들기 위해 시작했던 프로젝트가 이제 나의 핵심 컨텐츠가 되었다. 읽고 쓰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고 외부에도 그렇게 비치기 시작했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두 번째 삶이었다. 내가 아닌 남에게 시선을 돌릴 때 컨텐츠가 생기지만 반대로 오롯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찾을 때도 컨텐츠는 만들어진다. 때로는 아주 이기적인 이유가 답이 되기도 한다. 나에게 절실한 그 무엇이 다른 사람에게도 절실할 수 있다. 내가 그것으로 성장하고 발전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권할 때도 좀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그때 말에 힘이 생긴다. 큐레이팅으로도 충분하다. 뭔가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 짜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독특한 컨텐츠가 될 수 있다. 정보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만 쏙쏙 골라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요 근래 자주 볼 수 있는 큐레이팅 컨텐츠는 책에 대한 것이다. 큐레이터가 작품을 기획, 수집, 전시하듯이 책을 소개하는 컨텐츠가 많아졌다. 대표적으로 김겨울 작가의 겨울서점 유튜브가 있다. 보는 사람을 읽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관한 고민을 담은 그녀의 컨텐츠는 생활 속에서 책을 리뷰해주면서 사람들이 직접 그 책을 읽도록 은근슬쩍 권유한다. 누군가의 행동을 유발하면서도 자신이 책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까지 만들어낸다.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책을 읽고 자기만의 언어로 리뷰했을 뿐인데 그녀는 유튜브로 책 권하는 법이라는 책까지 출간할 만큼 이것이 자신의 컨텐츠가 되었다. 이런 큐레이팅을 본격적으로 시스템화한 것이 카카오뷰 그리고 네이버의 토픽이다.
두 서비스 모두 내가 큐레이터가 되어 하나의 주제로 콘텐츠를 묶어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차이점이라면 카카오뷰는 본인이 발행한 콘텐츠 외에 타인이 만든 콘텐츠까지 자유롭게 하나의 주제로 묶어서 발행할 수 있고, 네이버 토픽의 경우 본인이 발행한 콘텐츠에 한한다는 것이다. 둘 다 큐레이션만으로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점이 흥미롭다. 요즘 사람들이 네이버 블로그 리뷰를 잘 보지 않는 이유는 상업성 때문이다. 홍보용으로 쓴 글이 넘쳐나니 더 이상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힘들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이 진정성을 가진 큐레이션을 원한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본격적으로 리뷰하는 것도 하나의 컨텐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애써 만든 컨텐츠가 모두 돈이 되는 건 아니다. 내 첫 번째 컨텐츠였던 2번의 낭만 피크닉 수익금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준비하는 사람들은 몇 번씩 장소를 답사하고 함께 먹을 음식을 고민하고 누군가가 주인공이 될 만한 무대를 만들기 위해 한 달가량을 애썼지만 시간과 노력에 비해 돈은 조금도 남지 않은 오히려 손해를 본 프로젝트였다. 그렇다면 이 모임은 실패일까? 수익 측면에서는 실패가 맞다. 그러나 나는 꽤 성공한 컨텐츠라고 평가했다. 가을이 되면 남한산성에서 기타를 치고 시를 낭독하는 두 수줍은 엄마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나눈 진심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상의 기준, 돈이라는 가치만으로 평가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 SNS는 세상의 기준, 돈의 가치에 휩쓸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곳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경험으로 안다. 그 컨텐츠에 진정성이 담겨 있는지.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면 돈이 되는 것을 찾는 것보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떠올려 보는 것이 먼저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다. 꼭 물건이 아니어도 괜찮다. 나처럼 남한산성에 땅 한 평 없는 주제에 숲의 힐링을 느껴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 컨텐츠는 결국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나에겐 흔한 것들 중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엉뚱한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나와 비슷한 마음인 누군가에게, 내가 막 지나온 터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일이다. 자기 발견, 함께 나눔, 이것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행위이다. 가성비는 모르겠지만 가심비만큼은 탁월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사랑한다. 나라는 미약한 존재가 세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나의 마음은, 나의 삶은 풍요로워진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책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영상은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